그 신청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카메라 내리세요. MB 카메라 내리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기자에게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전 신청을 받는 기준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사전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내부 지침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안장. 이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가 아까 보니까 입장 올려서 업무방해예요. 업무방해. 가세요. 업무방해니까 가시라고. 저희가 업무 초상권 침해야. 지금 언론 자유를 언론 자유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라고. 가세요. 검사가 신고하는 거지. 네, 업무방해하고 제가 신고했어요. 네네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거짓말로 기사 쓸 건데 왜 여기 있습니까? 저희가 거짓말로 기사를 쓰는 언론사입니까? 자, 지금부터 채팅을 시작합니다. 업무방해 하시는 분들 채팅을 시작합니다. 거기 어딥니까? 자, 채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MBN. MBN. 기자분 잠깐 화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무슨 남이상 하고 있어요. MBN. 나가주세요. MBN 기자. 나가, 빨리. 얘가 무슨 집회도 아니고. 야, 빨리 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사는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들을 불러서 자신들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리겠다. 그런데 그마저도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매체만 선별해서 기자회견을 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24일이죠. SNS 그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일정을 알리면서 단톡방에 속한 기자들만 초청을 할 것이다. 라고 공지를 합니다. 이 단톡방은요,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고 신문방송 통신 기자들 7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취재를 요청한 기자를 개별적으로 단톡방에 초대를 했는데 일부 기자는 도중에 퇴장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취재 제한 방침이 그에 앞서서도 전해졌었죠. 미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방송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리고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명의 내용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었고 만약 이렇지 아니한다면 모든 언론이 취재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MBN을 비롯해서 JTBC, MBC 그리고 KBS 등 일부 언론은 실제로 취재를 거부당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서울 서초동의 한 컨퍼런스 센터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지 저희 취재진도 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습니다만 네. 저희 취재진은 지금 기자회견장의 입장을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입장 거부당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의 먼저 내용부터 설명드리면 네. 이 김 전 장관의 이 검찰 구속 만기 시점이 오는 28일입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비상계엄의 당위성 을 좀 강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안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변호인단이 지난 12일에 새로 꾸려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취재진들을 모아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면서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체 대화방에도 초대를 하지 않고요. 대다수 언론사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어떤 행동, 언행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대하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단체방에 70명 정도의 이 기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저희 MBN도 그 기자 단체방에 지금 입장을 거부당했고 기자회견장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장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MBN의 경우에는 이 과거에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문이 전두환 씨의 입장과 비슷하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보도 이후에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라면서 이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어제 저녁 때였는데요. 네. 이 기자회견에 허락된 매체들만 들어오는 걸 허용할 뿐만 아니라 또 기자회견의 영상을 다른 매체와 공유하는 것도 지금 금지를 한 것을 어제 그건 저녁에 언론사 취재한 언론사들 자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연합회가 어제 저녁에 긴급 공동 성명을 냈고요. 언론을 내란 선동,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라는 경고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취재가 허가된 일부 언론들도 취재하기를 거부하고 이 기자회견장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체 아침부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은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이 본인들이 원하는 언론사들, 뭐 자기에게 좀 쓴소리나 비판했던 언론사들은 기자회견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 뭐 어떻게 보면 언론사를 취사 선택해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란 피의자가 언론사를 지금 쇼핑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언론의 창구를 활용한다면 어떤 언론에 대해서도 예의 없이 참여하게 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정한 언론사만 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불러서 자기의 입장을 제기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이 봤을 때 매우 분노하고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소위 사살, 백령도로 사람들을 수거해서 사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을 자극해서 공격을 유도하겠다. 둘 다 합치면요. 내란과 외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협의했습니까? 김용현이 같이 협의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본인이 무슨 얘기가 할 게 있으며 또 본인이 할 얘기를 언론사를 골라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사가 보여준 공동의 행동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이유가 좀 하등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언론사의 공동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언론사 스스로가 언론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일한 입장, 일관된 입장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해소를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 입맛에 맞는 뭐 언론 취재라는 게 사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워낙 듣고자 하는 뭐 본인들의 입이 좀 나갔으면 하는 방향으로만 좀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개탄스럽다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혜 부위원장님? 지금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는 언론사를 취재 선택한 이유가 본인들이 이야기한 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상 만약에 언론사에서 그 취재원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도했다라고 하면 뭐 정정보도 청구라든지 네. 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언론사마다 각각의 논조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논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게도 본인들이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영상을 공유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면서 긁어부스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아마도 꽤 예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장관이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지금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매체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지겠다는 것, 그리고 그 매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지금 현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언론사들을 취재를 좀 배제한 채 일부 언론사만 현재 받아들여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데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속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정 기자, 어떤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기자회견문을 지금 입수가 된 상황인데요. 이 기자회견문이 총 5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에서는 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자 하는 이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또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3가지의 이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통치행위였기 때문에 이게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확하게 같은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월 2일에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를 했고 또 이게 표결이 4일에 되었기 때문에 12월 3일로 선택을 했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또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간이 11시였는데 정말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새벽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11시로 했다는 것은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면서 이 본인들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없었음을 명확하게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투입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했다는 점, 이런 점 등이 지금 기자회견문에 담겨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 MBN 취재진도 기자회견장 출입이 불어댔기 때문에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윤 전 기자가 지금 속보 들어온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구속기간 만료를 일단은 이틀 앞두고 변호인단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건데 쭉 윤 전 기자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사 그리고 재판이 혹시 나중에 있을 재판에 뭐랄까요, 긍정적이라고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걸까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기자회견문, 그러니까 아마 모두 발언 같은 내용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실상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마 이것이 끝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아마도 체포조가 정말로 있었던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조금 아까 내용에서도 비상계엄 자체가 어떠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려면은 역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국회에 들어간 계엄군이 체포조였던 것인가. 이 부분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통령은 대국민 담아 있어서 어떠한 그냥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관련된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봤을 때는 체포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영등포 경찰서 형사 10명 정도가 갔었던 부분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28일이면은 구속기간 만료가 되고 아마 바로 기소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에는 영장 단계에서 정도에서는 좀 진술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는 진술 거부권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 언론을 취사 선택한 것은 좀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말, 좀 답답한 면이 본인으로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의 취재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사들 좀 답답하다, 거꾸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종국 행정관님, 어쨌든 김영현 장관을 둘러싼 굉장히 언론사들의 많은 취재 경쟁, 단독 보도도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김영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기자회견도 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게 왜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건 추정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특전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령관, 이 일을 실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통해서 체포조가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1,500명의 군인이 투입이 됐었고 만발의 실탄을 가져갔다는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 안 됐습니다만 저희 김용현과 함께 이 내란을 갖다가 공모했다고 추정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수첩에 아까 말씀 내란과 외환에 대한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자신이 억울하다기보다는 정부,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결집을 위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 같은 경우도 오늘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측에서 소위 내란의 핵심인 거죠. 내란을 총지휘했다라고 지금 피의자로 적시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했던 그리고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부인이 그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은
자기 억울함이라기보다는 소위 지금 한독수, 권한대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 그리고 국민의힘 어떤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일정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현 상황 자체를 어떤 내란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갈등이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로 치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안 좋은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 얘기도 해볼 텐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일단 오늘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옥대서나 성탄일을 지나서 현실적으로 27일 날 변론 헌재 정확히 이름이 뭐죠? 예, 그런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이나 또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이것을 회피하거나 불응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황교안의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불출석을 계속하고 있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오늘 내일 중으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앞서서 김영현 전 장관 측이 일단은 윤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지금 네. 현재 기자회견에서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12일 대국민 담화에 이야기하신 것을 김영현 장관 측은 거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SNS에 쓴다거나 혹은 새로 선임이 되는 변호인단이 기자회견 등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탄핵 심판과 그리고 수사 절차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서류 자체를 송달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아서 이 상황이 어려운 것인지 혹은 준비할 게 많은 것인지 의도적 지연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또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법에 7명 이상이 출석해서 심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6인으로서 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6인으로 심리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부분. 여기에 대해 주진우 의원이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그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지금 3명의 새로운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법적인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의견을 좀 피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인단을 다 꾸리지 못했다. 이런 이유도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은 이런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이 한 보도에 따르면 7억을 제시했는데도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관 변호사에게 이 수임료로 7억 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7억 원을 제시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의견서 작성 등 실무를 맡을 수 있는 경찰이나 검찰 출신의 10년차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네. 이것 역시 선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란죄 변호에 좀 부담을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입니다. 윤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아니고요. 이 석동현 변호사는 네. 이 변호사 부인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정치권에서도 이 조홍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네. 이 과거 본인이 2014년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국기분란 사범으로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변호인을 찾았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 다들 안 한다고 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동기 변호사는
변호 직후에 곧장 세무조사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아마 이 사건을 맡으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좀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맡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요. 네. 또 변호사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하더라.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맞다 아니다 뭐 소설이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강전의 부위원장이 변호사시니까요. 네. 7억이란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앞으로 다른 수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다들 꺼려한다는 분위기가 좀 분위기로 읽혀지는데 어떠시겠습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만약에 제의가 온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하고 수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아까 윤 기자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변호사 업계에서는요 뭔가 불리하게 나중에 정권과 불리하게 맞지 않는 사건을 했을 때 네.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공지가 되어 있는 듯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조기 대선 같은 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탄핵이 인용이 되었을 때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는 파트너 변호사라면은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조금 아까 또 속보가 나온 것을 보면은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했었던 배지철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하겠다라는 것을 변호사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인단은 이제 한 명씩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변호사 올해 13년 차인데 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한 사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경험을 해본 변호사 자체가 별로 없는 것이고 내란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이번 내란 같은 경우에는 군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군의 내부의 지휘 체계를 잘 아는 변호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어떻게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네. 지금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이 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깊숙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시스템을 모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고 수임료가 중요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 공수처는 앞으로 어떻게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대통령에게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어제 2차 소환 통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선택지가 지금 두 가지 정도입니다. 네. 3차 소환 통보를 또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구인에 나설 것인가. 강제 구인. 네, 결국 두 가지인데 일단은 통상적으로 3차 출석 통보를 하고 거기까지 안 되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3번까지는 한다. 네, 3차 출석 통보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동현 변호사 등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탄핵 심판이 먼저고 수사에는 일단은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 입장이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어떻게 결정되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